네, 그러면 첫 번째 질문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환경에 대해서 바로 질문을 드려볼 텐데요. 땡스카본의 김혜원 대표님께 첫 번째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 땡스카본이라는 기업이 저탄소, 이렇게 탄소 중립에도 신경을 쓰고 있는 기업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친환경, 신재생 이런 단어를 더욱 자주 접하게 되는 것 같고요. 또 코로나19나 기상이변 등으로 인해서 환경에 대한 관심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또 ESG 경영 측면에서 특히 환경에 대한 부분을 접근했을 때 우리가 조금은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파악을 해도 괜찮을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땡스카본의 대표 김혜원입니다. 지금 이제 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중적으로 되게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서적으로 생각할 때 지금 실제로 기후변화를 몸으로 느끼고 있기 때문에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기후위기를 저지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근데 ESG 경영에 있어서 그 E라는 부분을 실현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정서적으로 느끼는 것보다는 훨씬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그런 부분이 필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것을 기업들, 기관들이 실현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어려움이 많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최근에 이제 부총리도 얘기했지만 이 분야에서 ESG 경영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이제 MRV라는 이런 시스템이 작동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뭔가 기후변화를 저지한다, 위기를 해결한다라는 어떤 감성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것이 실제로 온실가스가 얼마나 배출되고 있고 이것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어야 하고 그다음에 이것들이 감축되는 양은 또 얼마나 되는지 이것들을 또 정확하게 측정해서 이것이 또 평가에 반영되어야 하고 이런 측정과 평가의 결과가 모두 또 이제 우리 회계 공시와 다 연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접근성이 떨어지는 이제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입 장벽도 상당히 높고요. 그래서 국내에서 이제 아리백과 같은 키워드를 가지고 몇 개 기업이 이것을 시작했는가 이제 이런 기준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한 20년 정도부터 이제 기업들이 가입하기 시작했고 현재 한 24개 기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실효성을 내기는 참 어려운 분야이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은 기업들이 이제 실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많이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최상위급에 있는 이제 주요 기업들 위주로 일단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고요. RE100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윤용희 변호사님께 추가적으로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앞에서도 말씀을 하셨기도 했는데 국내외에서 이제 탄소 중립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도 생기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또 탄소 국경세, 말씀하셨던 RE100, 그다음에 녹색 분류 체계 등이 있는데요. 현재 얼마나 지켜지고 있고 또 어떻게 활용이 되고 있는지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려운 질문인데요. 많은 것들을 함의하고 있는 질문인데 일단 ESG라는 수많은 요소 중에서 지금 환경, 이 관련해서 가장 많이 드라이브 걸려있고 앞서가는 건 또 맞고요. 왜냐하면 S나 G 같은 경우는 각 어떤 나라별로, 지역별로 굉장히 특수성들이 있는데 환경이라는 가치는 굉장히 공통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리고 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측정이라는 측면에서도 예를 들면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탄소 배출량 같은 것들로 해서 측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환경이 제일 많이 ESG라는 관점에서 앞서가고 있고 제도화되고 있다는 말씀도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대표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이 EU에서 논의되고 있는 탄소 국경 조정 제도라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제일 빨리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들이 아직 법률로 들어온 건 아닙니다.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거고요. 유럽연합에서 탄소국경 조정제를 하고 싶어서 발표를 했고 의견 수렴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유럽 내에서도 사실 의견 일치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집행위, 그다음에 의회, 그다음에 이사국 안들이 3개가 나와서 지금 서로 논의가 되고 있을 만큼 논의가 많고 예를 들면 우리 탄소 배출량이라는 것이 스콥 1, 스콥 2, 스콥 3가 있는데 쉽게 얘기하면 그겁니다. 어떤 공장에서 그러니까 본인들이 물건을 만들 때 탄소 배출하는 양을 이제 스콥 1 배출이라고 그러고
또 본인들이 그 제품을 만들 때 사용하는 전기나 뭐 열 같은 것들을 사와야 될 텐데 그때 또 그 발생되는 이제 탄소를 스콥2 배출이라고 그러고 스콥3는 그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그 앞단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이나 뒷단에 있는 서플라이 체인에서 발생되는 그런 CO2까지도 이제 측정하는 게 스콥3인데 그래서 스콥3를 탄소 국경 조정을 할 때 포함시킬지 말지 포함해가지고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그것이 또 간단치 않은 이슈가 그것들을 잘못하면 기존의 이제 국제법 원리나 조약에 또 반하는 이슈가 있어서 지금 굉장히 유럽 연합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그것들이 실제로 제도화되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과정과 어떤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또 같이 말씀해 주신 뭐 녹색 분류 체계라든지 그런 것들도 유럽에서 굉장히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에서도 최근에 뭐 그런 초안이 나오긴 했지만 그 안에도 또 이제 녹색 분류 체계 안에 원전을 포함시킬지 말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어서 정리하면 ESG 중에 E가 굉장히 앞서가고 있고 그중에 기후변화라는 이슈가 제일 많이 앞서가고 제도화되기 위한 움직임들이 나오고 있는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결국 집행이 되려면 법령들로 만들어져야 될 텐데 법령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여전히 좀 그 준비해야 할 것들 거쳐야 되는 절차가 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또 그런 시기에 있다 정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정리를 아주 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 ESG 중 이 환경이 가장 많이 앞서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아직은 좀 과제들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환경은 여기까지 좀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사회적 가치 측면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이종호 국장님이 답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이 사회적 가치라는 부분이 참 어려울 것 같은 게 그 범위도 상당히 넓은 것 같습니다. 뭐 인권, 노동, 고용, 소비자 보호까지 이런 부분들인데요. 사실 그렇다고 당장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들도 아닌 것 같기에 좀 아무래도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어서요. 국장님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생각은 아닌지 그 부분도 궁금하고요. 또 현재 사회 부분에 있어서 기업들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 있다고 보시나요? 네, 일단 그 ESG 범위 자체가 상당히 광범위합니다. 사실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 이렇게 단순한 세 개의 기둥으로 나눠놨지만 우리 인간 사회의 모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것을 예를 들면 한 기업이 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그 기업이 사실은 어떤 비즈니스 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떤 긍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이고 부정적인 영향도 미칠 것인데 그 중에 이제 그 긍정적인 영향을 극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이게 바로 이제 ESG의 어떤 과정 속에 통합시켜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의 어떤 사회적 어떤 가치에 대한 경영 그 부분들은 아직까지는 부정적인 영향이 좀 더 많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워싱 사례가 사실 많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한쪽에서는 사회적 가치를 이렇게 극대화시킨다는 활동을 하면서 또 한쪽에서는 이걸 깎아먹는 활동도 많이 하거든요. 그런 모순된 형태들이 국내 기업에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그 직원들한테 인권 노동, 인권 경영을 강조하면서 CEO는 갑질을 하는 이런 어떤 사태가 심심치 않게 우리나라에 발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보면 그렇게 우리나라의 수준이 아직까지 높지 않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업들은 전체의 어떤 사회 문제를 해결한다는 이런 부분보다는 실제로 자신의 비즈니스 과정에서 어떤 이슈들이 자신들의 어떤 사회적 관심도가 높고 또 이해관계에 관심이 높은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비즈니스에 연관되어 있는가 그것부터 즉 중대성을 평가해서 그 이슈부터 대응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직까지는 좀 해결돼야 될 과제들이 좀 많이 남아 있는 듯한 모습입니다. 자, 사회적인 부분에서도 이 워싱 문제가 좀 대두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조사를 했을 때는 환경 문제, 그린워싱이 가장 큰 화두로 떠오르기도 하던데 이 워싱이라는 것이 위장주의라고 하죠. 그래서 겉보기에만 ESG 인척하는 기업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안욱상 부장님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런 사회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워싱 문제, 아까도 예시를 간략하게 짚어주셨지만 기업들의 이런 행태가 성행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사실 이제 뭐 저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인바이러멘털 쪽도 그렇고 소셜 쪽도 그렇고 판단하는 기준이라는 거에 따라서 이제 일을 하는데 예를 들자면 그 환경 쪽 같은 경우는 이제 텍소노미라고 뭐 EU에서도 텍소노미를 만들었고 우리나라도 작년 12월에 K 텍소노미라는 환경 분류 체계를 만들어서 저희가 이제 환경 관련된 금융을 할 때는 그거에 따라서 금융을 합니다. 뭐 거기에 부합하느냐 안 하느냐. 그걸로 이제 그린워싱을 방지하는 차원으로 그렇게 일을 하고요. 소셜 쪽 같은 경우는 아직 우리나라는 텍소노미가 아직 안 나와 있는 상태고 EU도 제가 알기로는 올 2월 달에 이제 소셜 텍소노미의 뭐 최종 보고서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EU도 소셜 텍소노미를 만들었다는 얘기는 이제 이런 활동들은 이제 소셜적으로 적합한 활동이다라는 거를 규정하는 건데 저희 같은 경우 저희 이제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그런 기준들이 좀 먼저 선행이 돼야 그거에 맞게 이제 금융도 취급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다만 저희 산업은행 기준으로는 그 소셜 관련된 텍소노미가 사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언제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나름 산업은행에서 정한 그 소셜적인 가치들을 나열을 하고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뭐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 인프라 구축, 뭐 예를 들면 또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부분, 뭐 지역적으로 균형 개발을 하는 뭐 이런 이슈들, 그다음에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는 이슈, 뭐 이런 몇 가지 테마를 뽑아내고 그거에 맞는 금융 상품들을 저희가 이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런 가치를 위해서는 이런 금융 상품을 만들어서 좀 이 활동들이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가 이런 쪽의 금융 상품을 만든다는 거는 이런 목적을 가진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좀 비교적 저리에 또 장기의 금융을 제공하는 그런 상품들을 만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소셜워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그런 사회적으로 합의된 소셜 텍소노미가 우리나라에도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또 그거에 맞게 금융을 취급하도록 산업은행은 준비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앞서 들은 대로 여러 가지 워싱 문제들은 있긴 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기업에서 이런 체계를 좀 정립해 나갈 수 있게, 확립해 나갈 수 있게 여러 제도들, 기준들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좋겠습니다. 사회적 가치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고요. 마지막으로 지배구조에 대해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경제 채널을 진행하면서 주식방송, 증권방송을 보다 보니까요. 이렇게 최근에 오너리스크나 또 지배구조 문제로 인해서 주가가 폭락하는 경우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는 골칫거리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정주기 박사님께 질문을 좀 드려볼게요. 정말 지배구조에 대해서는 현재 어떤 입장들이 있는지 개선해 나가야 될 점이 있다면 간략하게만 개선할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네. 기업 지배구조라는 용어 자체가 조금 생소한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특히나 지배구조라는 그 용어가 주는 어떤 첫 번째 느낌이 뭔가 지배, 피지배, 뭔가를 지배해서 본인의 의사대로 활동을 한다라든지 결정을 한다라든지 이런 인식이 좀 강한데 보통 우리 ESG 경영에서 지배구조, 거버넌스라고 얘기할 때는 어떤 회사의 소유권 구조 혹은 의결권 구조, 그러니까 주식의 분포가 어떻게 돼 있느냐, 누가 최대 주주고 누가 뭐 소액 주주들이냐라는 그런 소유권 분배에 한정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ESG 경영을 얘기할 때 기업의 지배구조, 기업 거버넌스를 얘기할 때는 그때 거버넌스는 어떤 기업에서 그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원, 뭐 자본이 되기도 하고 노동력이 되기도 하겠죠. 그 자원을 가장 적합하게 최적의 비율로 배정을 하고 분배를 해서 가장 좋은 회사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 성과를 만들어내는 걸 보통 거버넌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국내에서 어떤 회사의 지배구조가 흔들린다 이랬을 때 흔히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지배주주, 최대 주주의
어떤 그런 지배력이 흔들리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알려지기도 하고 활용되기도 하지만 그 부분도 일부 있지만 실제로는 회사 내에서 다양한 자원을 최적으로 배분하고 그게 회사 가치를 장기적으로 올릴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무엇인지 만들어내는 그리고 그렇게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을 전체를 지배구조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지배구조를 접근을 하게 되면 사실 ESG 경영에서 환경 경영이나 사회책임 경영을 잘 하기 위해서도 그 환경 경영하고 사회책임 경영을 뒷받침할 수 있는 회사의 거버넌스가 잘 갖춰져야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버넌스라는 게 자원 배분도 포함을 하니까 환경 경영을 하기 위한 예산도 분배가 돼야 될 것이고요. 조직도 마련이 돼야 될 것이고요. 그런 전반적인 내용들을 잘 갖추고 있으면 그 회사는 거버넌스가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최근에 조금 다양하게 논의가 되는 주제를 한두 가지만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버넌스 관련해서 특히 지배구조 관련해서 가장 처음에 논쟁이 됐던 거는 회사의 주인이 과연 주주일 뿐인가 아니면 주주 이외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에게도 회사의 성장이나 가치, 발전이 어느 정도 영향을 끼칠 것인가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주 자본주의 모형하고 뭐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주주 자본주의는 회사의 주인은 주주이기 때문에 회사의 모든 활동이 주주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루어지면 된다. 그리고 주주만이 온리 주주만이를 위한 거다라는 그런 관점이 좀 강합니다. 그리고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이해관계자 모형은 회사의 주인이 주주인 것을 부정하지는 못하죠. 가장 중요한 자본을 제공했으니까요. 하지만 회사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 회사 안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 근로자들, 노동자들도 노동을 제공하는 노동자들도 있을 것이고요. 회사 주변에 어떤 채권자나 정부, 공공기관도 있을 것이고 회사 제품을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소비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전반적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이해관계자 자본주의예요. 그래서 물론 지금 이러한 각각의 기본적인 어떤 생각이 서로 수렴하거나 서로 장단점을 보완해주는 방향으로 나아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여전히 우리 국내에서 아직 그 결론이 나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회사의 주인이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요. 하지만 주주도 중요하고 주주 이외의 다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도 중요하니까 그 회사의 가치를 올려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부를 전체적으로 누릴 수 있는 공정한 분배라는 개념도 포함이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런 개념에서 거버넌스를 이해를 하시면 전체 이제 ESG 경영을 우리가 이해할 때 조금 더 토대가 잘 갖춰진 체계적인 이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지배구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지배구조 쪽은 이제 개념도 조금 더 확실시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기업 측면에서도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ESG 트렌드의 현 주소에 대해서 환경,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지배구조까지 알아봤는데요. 다음으로는 참관인분들께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손을 들고 질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Q&A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여기 남성분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소에 ESG에 관심이 많은 대학생입니다. 저는 강연을 들으면서 ESG 경영이 기업의 수익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어느 분께서 답변을 좀...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패러다임 전환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전 세계 패러다임 전환을 현재 주주자본주의에서 이해관계 자본주의로, 그다음 배제적 성장에서 포용적 성장으로, 그리고 고탄소 사회에서 탈탄소 사회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회가 변하는 부분들은 곧 자본의 이동이라는 것이 필요한 거거든요. 자본의 이동 없는 사회 변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녹색금융만 하더라도 또는 기후금융만 하더라도 상당한 자금들이 다 녹색, 기후 쪽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걸 만들기 위해서 법, 제도, 정책들이 EU 같은 경우는 만들어지고 있고 우리나라도 EU의 어떤 부분들을 벤치마킹해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자본의 흐름이라는 것은 이렇습니다.
왜냐면 오른쪽에 가장 전통적인 자본, only 어떤 그 파이낸셜한 리턴만 생각하는 그런 자본이 있고요. 가장 오른쪽에 only 소셜 임팩트만 생각하는 자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필란스로피라든지 체리티 자본 같은 경우가 대부분이죠. 근데 양쪽에 다 모두 이 자본들은 앞으로 세계에는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only 파이낸셜 리턴만 생각하는 이런 자본은 실제로 사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없는 부분도 많고 오히려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체리티 자본 또는 필란스로피 자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어떤 돈이라는 거에 화수분처럼 나올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적어도 이 두 가지 이 과정이 수렴되는 자본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면서도 사회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을까? 또 이쪽으로 접근하면 어떻게 하면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면서도 돈을 벌 수 있을까? 그 가운데 수렴된 공통 분모가 지금 말씀하신 것들 사회 책임 투자, ESG 투자, 임팩트 투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결국은 자본이 흘러간다는 부분인 거죠. 그러면 결국은 기업 활동을 할 때도 자본은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자본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ESG 경영을 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있다는 거죠. 결국은 그것은 ESG 경영을 하지 못하면 도태될 수밖에 없는 이런 어떤 패러다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네, 덧붙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조금 네. 부연 설명을 드리면 이제 국장님께서는 기업을 둘러싼 외부적인 측면에서 말씀을 해주셨다면 저는 기업의 내부적인 수요 측면에서, 그러니까 니즈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을 이제 신규로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환경과 사회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이 굉장히 더 많이 들게 돼요.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어느 기업이 예를 들어서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투명하고 적절한 이주나 보상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만약에 그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면 요즘 같은 경우는 그 원주민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할 테고 그것 때문에 사업이 지연될 테고 그렇게 사업이 지연되면 당연히 그 사업을 추진한 기업 입장에서는 이제 재무적으로 손해를 보는 거죠. 뭐 이제 그런 측면이 이제 기업 내부적으로도 있는 거고 거버넌스 측면에서도 아마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지만 이 투명하지 못한 지배 구조나 적절하게 분배되지 않은 의사결정 구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그 회사의 오너가 어떤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바람에 어느 기업의 매출액이 확 떨어지거나 불매 운동이 일어나는 사례들을 뭐 신문지에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지배 구조를 갖추지 않으면 궁극적으로 그 기업의 재무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라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덧붙여 주시죠. 네. 네, 저도 이제 비슷한 의견이지만 환경적인 입장에서 좀 덧붙이자면은 이제 지금 이제 경제 변화를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탈탄소로 가고 있다라는 부분을 다르게 또 얘기하면 갈색 경제에서 그린 경제로 가고 있다라고 이제 얘기를 할 수 있고요. 이제 성장 위주에서 이제는 성장뿐 아니라 이제 우리 사회적인 어떤 책임, 환경적인 책임도 같이 본다는 부분이 이제 중요해지는 건데요. 방금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제 그 파이낸셜 리턴만 생각할 수 없다라고도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파이낸셜 리턴만 생각할 때도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말 이제 중요해집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캘리포니아에다가 산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산불이 일어나면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산불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곳을 제대로 산불이 일어나는 안 일어나는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테크놀로지를 개발하고 이것들 계속 모니터링 해내는 이런 MRV에 대한 투자가 또 중요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어떤 수익에도 직결되는 어떤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세 분의 패널분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시대의 패러다임이 이제는 ESG를 거치지 않고서는 기업이 수익을 낸다 한데 의미가 없을 뿐이고 또 수익조차 나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도 ESG에 대해서 조금은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셨으리라 생각이 듭니다.